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첫 신문이 2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내일 추가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집행정지 신문 어제 열렸는데 결론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연다 이렇게 연기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고 더 다퉈볼 내용, 또 더 들여다볼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문이기 때문에 이 진행됐던 일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냐. 윤석열 총장 쪽에 어떤 사익의 침해를 심대하게 받는 게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시간적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해서 기각 내지 인용을 하지 않으면 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 거의 뭐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똑같은 절차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때와는 확연히 달랐던 거죠.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겠소. 근데 이것이 옳지 않다. 이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쳤고 대통령까지 제가해서 집행된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에서 다룬 징계의 사유를 들여다봐야만 판단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본안소송이 있는데 본안소송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 7월 이 윤 총장의 임기 다 끝난 다음에 이 기각이 옳다, 인용이 옳다, 결정이 난들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 본안 쟁점까지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결과 당연히 다가올 본안 소송에도 꽤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만약에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본안까지 판단을 하겠다, 본안에서 다루어질 내용까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약 7가지 쟁점 자체를 좀 물어봤다. 그리고 소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가처분 소송이거든요. 가처분 소송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긴급한, 시급하게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1차 신문이 열렸고요. 내일 이제 2차 심리가 열립니다. 두 번의 심리와 그리고 서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안 소송처럼 판단을 하겠다기보다는 원래 가처분 소송 자체가 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지는 쟁점의 일부를 개연성 자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가 이제 판단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연성, 즉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원래 가처분에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문제인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6가지 혐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6가지 중에 5가지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당시에 이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명확하게 범죄 혐의를 입증을 사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법관 회의에서는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 이 검찰, 윤 총장의 이렇게 방조한, 어떻게 보면 방조한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유 자체가 징계 사유로 적절한지 그리고 개연성이 있는지 정도만 이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절차 이쪽 부분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 신청인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그쪽 결정문을 보면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소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예. 아마 그 절차가 이 징계위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윤 총장에게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하고 밀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를 따로 보겠다. 뭐 이 부분도 맞는 거지만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과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위원회가 징계 양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정직부터, 그러니까 뭐 이제 경징계, 중징계부터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정직을 할지 면직을 할지 해임을 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징계 사유의 개연성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밝힌 뭐 몇 가지 사유들이 뭐 꼭 본안 소송처럼 판단을 하겠다라고 보기보다는 가처분,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쟁점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내일 2차 신문이 열리는 것을 두고 어느 쪽이 지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냐 이런 분석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예단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예단하기 어렵죠. 예. 사실은 2차 신문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또 반영한 의미예요. 예.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 법무부와 이 윤 총장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이 뒤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내일 2차 신문까지 끝나면 아마 3차 신문을 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예. 그 결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대 지금 이렇습니다. 일단은 윤 총장 쪽의 방어권이 보장됐느냐. 이게 직무 배제 때도 그때는 거의 보장 안 됐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직무 배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아니다. 지금 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는 직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이게 1차 판단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어제 했던 이 신문과 내일 할 신문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라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 여기서도 지금 둘은 다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이 안 됐다. 이거 굉장히 위법 부당한 징계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쪽에서는 최대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줬다. 절차적인 하자는 적어도 없다.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지 예단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허 변호사님도 짚어주신 대로 이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느냐. 근데 이게 원래 이 손해는 사익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난번에 행정법원 판단 때 국가 시스템의 손해도 언급은 됐어요. 예. 요것도 좀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윤 총장이 그럼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로 보게 되는 사익의 침해는 뭐냐? 사실은 2달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죠. 예. 근데 그게 생계에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재산도 다 공개되어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의 문제는 뭐냐면 2달 동안 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사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이것이 손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개인의 이 이익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문제입니다. 근데 법무부는 오히려 이 징계를 집행 정지시켜버리게 되면 행정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징계를 하란 말이냐?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예. 뭐 이게 징계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다시 번복돼 버리고 또 법정 가서 번복돼 버리고 하면 예. 그럼 이게 어떤 행정부의 권위는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양쪽 다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판부가 어느 쪽의 이익과 피해를 더 인정할 것인지는 내일 신문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쉽지 말씀을 않습니다. 네. 해주셨지만 변호사께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신문의 최종 결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어렵습니다. 않네요. 예. 다만 이제 법조계의 상당수의 인사들은 아무래도 기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난번과는 달리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징계위 결정 자체가 지금 정직 2개월이 나왔거든요. 예. 2월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된 그 양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자체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이제 차차차차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징계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경징계를 내렸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윤 총장을 압박한 그 결과물이 경징계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징계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정직이라든가 면직이라든가 이제 해임이라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해임이라는 것은 윤 총장이 소송을 낼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결정문을 보면 예. 이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임에 가깝다라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해임은 곧바로 해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이나 면직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정직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정직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그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사실상 해임에 준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제 3월이냐가 예. 되는 건데 3월일 경우에는 7개월 중에 3월은 정직시키고 나머지 4개월이 이제 임기가 보장이 되는 건데요. 예. 사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종료 한 달이나 두 달 전부터 차기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권한 자체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3개월 정직이 나오면 윤 총장 측은 4개월이지만 사실상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해임에 준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2개월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2개월의 장점은 7개월 중에 2개월이 남고 5개월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재판부도 그렇게 부담 없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위가 2개월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예. 예를 들면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수사라던가 그 이제 징계위가 명확하게 밝힌 게 수사 대상자이면서 혐의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본인에 대한 뭐 수사라던가 아니면 측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총장 지위에 있으면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달 정도만 정직을 시켜놓고 2달 예. 뒤에는 뭐 그다음에 총장으로 복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를 해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마 징계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감안은 할 때 아무래도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실어 주셨는데 예. 자, 내일 진행되는 신문의 결과는 언제쯤 네네. 저희가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빠르다면은 당일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 한 뭐 적어도 2시간 내외 한다고 하면 저녁 무렵에 끝나고 이 재판부에 고민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겠죠. 예. 빠르게 나오면 25일 성탄절 새벽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간다면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 28일 월요일에 나오면은 상당히 한 사흘 정도의 네. 시간이 걸리는 거고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 새벽에 나오는 경우 사실은 그 사이에 뭐 토요일에 나올 수도 있고 일요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나올 가능성이 진폭은 크지만 적어도 새로운 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요. 일단 핵심 쟁점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네네. 짚어주시죠. 이게 지난해 9월 6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기억이 또렷한 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날 이제 자정이 되기 전 10시 무렵에 검찰은 전격 기소를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고요. 자정이 넘어서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거의 자정까지 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좀 놀라움이 컸던 것은 자 그날 당일날 제일 핵심 쟁점은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고요.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이 사진들을 돌려보면서 이 진짜냐 가짜냐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아주 이례적으로 소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기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장면을 우리가 1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지금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관련해서 방어권 문제, 절차적으로 문제를 계속 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방어권은 보장됐던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예. 그 사이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넘는 소송이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이 나오는 건데 핵심 예. 쟁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시겠지만 입시 비리. 이 딸이 이제 의전원을 가는데 서울대도 1차는 붙었고 예. 부산 의전원을 이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거기 사용됐느냐. 그 외에 기타 인턴 증명서 등 스펙 쌓기에 비위가 없었느냐 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들으신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를 차명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 컨설팅 명목으로 또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정황이 있는데요. 예. 이 정 교수 측 주장처럼 이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던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야말로 지분을 확보해 놓고 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이냐. 이 쟁점이고요. 끝으로 이 수사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증거 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결과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시된 그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15개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각각 다르게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정경심 교수가 다 유죄다. 전체적으로 뭐 무죄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뭐 예.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핵심적인 쟁점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표창장 위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PC에서 이 표창장에 대한 직인 파일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치열하게 쟁점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범동 관련해서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범동 관련 그 재판에서 조범동이 하나는 무죄를 받고 하나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이 나서 지금 남은 예.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 부분인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재판장에 이제 판단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아마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거인멸죄 자체는 자신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러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법원이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경심 교수는 나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경록을 시켜가지고 하게 했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예. 부분인데요. 이 정도를 아마 재판부가 선고의 쟁점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